혹시 관계 속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늘 텅 빈 것 같고 자꾸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 정작 무엇 때문인지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죠. 상대는 주변 평판도 좋고 누구보다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오늘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관계를 망치는 존재,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나 사랑의 표현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7가지 핵심 징후를 짚어드릴게요.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상대의 매력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를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사과부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특히 더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보통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 떠들썩하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며 대놓고 주목받길 원하는 사람을 떠올리죠. 이건 소위 말하는 외현적 혹은 과대형 나르시시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교활한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내현적 또는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겉보기에 이들은 겸손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없어 보이거나 수줍음을 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코 본인이 대단하다고 소리 높여 말하지 않죠. 대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상대를 조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수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주무기는 대놓고 드러내는 공격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죄책감과 의무감을 심어주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정교한 심리 전술이죠. 바로 이 은밀함 때문에 이들이 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가장 아껴주는 친구인 척 곁에 머무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이자 아마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신호입니다. 바로 배려의 탈을 쓴 아주 미묘하고 은밀한 비난이죠. 이런 식입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 옷은 좀 부해 보이는 것 같아. 혹은 새로운 도전도 좋지만 네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네. 다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러는 거야. 언뜻 들으면 참 고마운 말 같죠. 나를 걱정해주고 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마음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이런 교묘한 위장은 숨겨진 나르시시스트들의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절대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을 심어두죠. 이런 친절한 지적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우리의 자신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깎여나갑니다. 정말 무서운 건 상대가 널 도와주려고 한 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 때문에 화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이런 배려의 진짜 목적은 당신의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게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심어주어 결국 당신이 그들의 의견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느새 이렇게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 단점을 찾아내주는 거야 라고 말이죠. 결국 옷차림이나 말투, 심지어 직장을 옮기는 문제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가치관은 점차 흐려지고 그 빈자리는 그 사람의 기준들로 채워집니다. 당신만의 욕구와 직관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당신을 아름다운 꽃이라 생각하고 그를 정원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정원사는 매일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꽃잎색이 별로네. 내가 좀 잘라낼게. 줄기가 휘었어. 내가 곧게 펴줄게. 결국 본래의 당신은 사라지고 그 정원사가 다루기 편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진심 어린 배려와 교묘한 조작,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대화가 끝난 뒤 여러분이 느끼는 기분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과의 대화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든든한 지지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설령 내 실수를 지적받더라도 나라는 사람 자체는 존중받고 믿음을 얻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하지만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전보다 나빠집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내가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에너지가 쭉 빠지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나 소중한 물건을 샀을 때의 설렘조차 그 사람의 지혜를 가장한 한마디에 순식간에 시들해져 버리죠. 이 느낌을 믿으세요. 우리의 몸과 직관은 그 어떤 거짓말 탐지기보다 정확합니다. 만약 걱정해서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내 마음은 숨고 싶어지고 초라해진다면 그건 결코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위험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수동 공격의 달인이라는 점입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대놓고 갈등을 빚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소동을 피우는 건 이들의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침묵이나 은근한 암시, 그리고 은밀한 방해로 상대를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약속해놓고 깜빡한 척 어기거나 여러분이 질문을 해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이런트 트리트먼트, 즉 침묵을 통한 처벌입니다.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입을 꾹 닫고 있다가 대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저 나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짧게 대답하죠. 하지만 온몸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다는 기운을 뿜어내며 상대의 피를 말립니다. 이런 행동의 목적은 자신의 공격성에 대한 책임은 피하면서 상대에게 벌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죠. 그러면 당신은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필사적으로 되짚어보게 됩니다. 사과도 해보고 해결책도 제시하며 어떻게든 대화를 끌어내려 애를 쓰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완전히 상대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당신의 감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수동적 공격의 또 다른 예로는 뼈가 있는 칭찬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아 보인다. 피곤해서 쩔어 있을 줄 알았는데. 라든가 내 실력치고는 결과물이 아주 훌륭한데. 같은 식이죠. 분명 칭찬인 것 같긴 한데 듣고 나면 기분이 묘하게 나빠집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으면서도 은근슬쩍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교묘한 방식인 거죠. 끊임없는 수동적 공격 속에서 산다는 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행동이 침묵의 폭발이나 싸늘한 외면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늘 긴장한 채 상대의 반응을 미리 짐작해야 하고 혹여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이지 말할 수 없이 지치는 일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항상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되죠. 모든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할까를 먼저 필터링하게 되면서 삶의 여유와 나다움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마음 편히 쉴 수 없고 아주 사소한 단서 하나하나에 매달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있다면
그건 분명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수수께끼를 풀거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솔직한 대화 위에서 세워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한층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은 상대의 현실 감각과 기억, 그리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무서운 학대 방식입니다. 특히 숨은 나르시시스트군은 이 분야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조차 아주 태연하고 확신에 찬 태도로 부정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 정말 내 기억이 틀린 걸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그들이 자주 쓰는 전형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같은 말들 말이죠. 이들은 상황을 교묘하게 뒤틀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피해자인 당신이 오히려 가해자인 그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대방이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막상 토요일이 되자 그 사람은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그는 정말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 네가 뭔가 착각했나 봐. 난 그날 바쁘다고 분명히 말했었어. 너무나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의 말투에 여러분은 순간 당황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 알았나? 내가 그냥 혼자 상상한 건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덜렁대고 잘 잊어버리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바로 이게 가스라이팅의 핵심입니다. 상대의 자존감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결국 마음대로 휘두르고 조종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죠. 가스라이팅이 남기는 장기적인 후유증은 정말 파괴적입니다. 피해자는 서서히 현실 감각을 잃어가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 심지어 기억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가해자가 주입하는 왜곡된 현실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죠. 그 결과는 만성적인 불안과 우울, 그리고 처참하게 무너진 자존감뿐입니다. 만약 스스로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라고 자문하거나 자신의 눈과 귀로 확인한 사실조차 의심하게 된다면, 그리고 상대와의 다툼 끝에 항상 네가 틀렸어, 전부 내 상상이야, 너무 예민해 라는 말만 돌아온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이고 냉정하게 당신을 몰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서적 학대를 알리는 가장 분명하고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바로 영원한 피해자를 자처한다는 점입니다. 어딘가 모순적이지 않나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고 믿는 나르시시스트가 늘 상황의 피해자라며 울상을 지으니까요. 하지만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이 피해자 코스프레는 상대를 조종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코 본인 잘못은 없습니다. 늘 남 탓, 환경 탓뿐이죠. 성격 나쁜 상사, 시기 질투하는 동료, 말이 안 통하는 부모님, 심지어는 나쁜 날씨까지 핑계로 삼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비난의 화살은 아주 자주 여러분을 향하게 됩니다. 약속에 늦어도 본인이 늦게 준비해서가 아닙니다. 차가 너무 막혔어. 온 세상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날 방해하는 것 같아라며 변명을 늘어놓죠. 약속을 어긴 것도 깜빡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는데 너는 내 입장도 이해 못해줘 라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해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러한 피해자 행세는 그가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해줍니다. 첫째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니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몰아쓰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상대방의 동정심과 연민을 자극합니다. 정당한 불만을 제기해야 할 상황에서도 당신은 어느새 그를 위로하고 변호해 주게 됩니다. 분명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는데도 불과 몇 분 뒤면 당신은 그를 다독이며 그래,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역할의 뒤바뀜이죠.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진짜 피해자는 오히려 달래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빌미로 자신에게만 특별한 대우와 세심한 배려,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연인은 평소 삶에 대해 얼마나 자주 불평하나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하게 상처받았는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혹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나요? 물론 누구나 살면서 힘든 시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나르시시스트에게 이런 피해의식은 일상의 배경과도 같습니다. 섬세하고 여린,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자신을 세상이 몰라준다며 온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죠. 만약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명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피해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그를 계속해서 구원해야만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의존적 관계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감정만 쏟아붓는 정서적 공급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쳐도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저 또 다른 불평과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에 대한 끝없는 신세 한탄뿐일 테니까요. 다섯 번째 징후는 바로 과민함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이건 정말 영악한 수법인데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에 아주 섬세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받는 동물이나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며 이야기하곤 하죠. 그래서 우린 그들이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민함의 방향이 오직 추상적인 대상이나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비판이나 사소한 무관심 혹은 자존심이 상할 법한 상황에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느끼는 실제 감정과 고통 앞에서는 그 많던 감수성이 마치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맙니다.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그저 위로받고 싶어서 이 아픔을 털어놓으려 하겠죠. 이때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신 대화의 주제를 은근슬쩍 자기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최악이었다고 라며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겨우 그런 일로 왜 그렇게 유난이야 라며 당신의 감정을 깎아내리기도 하죠. 심지어 네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지. 라며 오히려 당신을 탓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당신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의 세상에는 오로지 자신의 감정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그에게 그저 무의미한 배경일 뿐이며 때로는 자신에게 향해야 할 관심을 가로막는 짜증스러운 방해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 감수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진심 어린 위로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순간이 오면 상대방의 반응을 유심일일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정말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달래주려 노력하나요? 아니면 금세 흥미를 잃고 하품을 하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지는 않나요? 더 최악인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은 뒤로 한 채 자신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며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시기죠. 진정한 공감이란 잠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나약함은 그저 타인의 관심과 동정을 끌어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가면 뒤에 숨은 본 모습에 속지 마세요. 당신의 진실된 감정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당장 멈춰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위험 신호입니다. 6번째 특징은 여러분의 성취를 아주 은근하고 치밀하게 깎아내린다는 점입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이나 기쁨, 재능이 그들의 나약한 자존심을 위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성과를 어떻게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절대 대놓고 하지는 않아요. 훨씬 더 교묘한 수법을 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승진을 했다고 신나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떫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축하해. 근데 이제 퇴근은 다 했네. 맨날 늦게 들어오겠어. 아니면 그래서 월급은 얼마나 올랐는데. 같은 식이죠. 기어코 찬물을 끼얹어서 여러분의 기쁜 순간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후려치기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기쁨을 빼앗고 당신이 이룬 성취를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당신을 계속 통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당신이 성공해서 자신감이 생길수록 그 사람에게서 독립하게 될 텐데, 나르시시스트에게 그런 상황은 결코 용납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기념일을 고의로 모른 척하거나 당신의 성과를 더 대단한 누군가와 비교하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잘했네. 근데 엄치나 누구는 벌써 그 나이에 팀장 달았다더라 하는 식으로요. 어떻게든 당신의 열의를 꺾어 다시 자신의 그림자 밑으로 돌려놓으려는 겁니다. 이런 축하를 받고 나면 마음이 벅차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밑바닥까지 공허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시와 깎아내림은 비단 큰 성취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취미나 유머 감각, 소중한 친구들, 심지어 음악 취향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타겟이 되곤 하죠. 상대는 끊임없이 은근슬쩍 비꼬는 말을 내뱉으며 당신의 자존감과 당신이 아끼는 것들의 가치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만약 기쁜 일이 생겨도 상대에게 더 이상 공유하지 않게 된다면 그가 풍선을 터뜨리듯 당신의 기분을 망쳐버릴 게 뻔하기 때문이라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파트너는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숨겨진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경쟁자와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당신이 승리하는 꼴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7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부채감과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부탁하지도 않은 호의를 베푸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값비싼 선물을 불쑥 건네고는 두고두고 생색을 내며 그 사실을 상기시키죠. 무언가를 도와준 뒤 나중에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이를 빌미 삼아 여러분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까지 했는데.
이 한마디는 여러분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열쇠와 같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순식간에 무력해지고 졸지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죠.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감히 화를 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호의는 사실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교묘한 투자일 뿐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충성심과 침묵을 사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당신은 덫에 걸리고 맙니다.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함과 부채감 때문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어떻게 떠나겠어?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 저러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당신의 발목을 잡게 되죠. 이런 조종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감사와 보답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선의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절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산서를 내밀지도 않죠. 만약 상대방이 베푼 선행이 매번 당신을 몰아쓰는 무기가 된다면 그건 결코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서적 협박이며 당신을 자신의 손아귀에 가둬두려는 또 다른 수단일 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7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배려를 가장한 은근한 비난, 수동적 공격성, 가스라이팅, 피해자 코스프레, 공감 능력의 부재, 그리고 가치 깎아내리기와 부채감 유발까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이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반복되는 패턴이자 시스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정교하게 짜인 행동 방식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신의 감정을 믿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 사람 곁에만 있으면 기가 빨리고 늘 죄책감이 들며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설령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여러분의 직관을 믿으세요. 직관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나를 되찾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행동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특징 중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의심하며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